궁전의 공주, 감옥의 야수, 핏빛으로 물든 잔혹동화. 이야기는 두 개의 극단적인 세상에서 시작된다. 한쪽에는 25개의 방이 있는 성에서 공주처럼 자라나고 영국 왕실과 교류하며 명문 학교를 다니던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콘스탄스 마틴. 다른 한쪽에는 인생의 절반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낸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마크 고든. 이질적인 두 세계가 충돌했을 때 비극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것은 동화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핏빛으로 얼룩진 잔혹극이 되어버린 한 쌍의 이야기다. 1987년 콘스탄스 도로테아 마틴은 영국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의 장녀로 태어났다. 그녀의 가문은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도 막역한 사이일 정도로 명망이 높았다. 콘스탄스의 유년기는 부모의 넘치는 사랑과 부, 그리고 수많은 특권으로 채색되어 있었다. 2000헥타르에 달하는 광활한 공원 안에 자리 잡은 웅장한 성이 그녀의 놀이터였고 영국의 공주들이 다녔던 유서 깊은 여학생 기숙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한편의 완벽한 동화처럼 보였다. 그러나 완벽해 보였던 동화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그녀가 9살 되던 해였다. 부모님이 이혼을 택한 것이다. 이후 어머니는 부유한 벨기에 은행가와 재혼했지만 가정의 해체는 어린 콘스탄스의 마음에 작은 그늘을 드리웠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콘스탄스는 대학 진학 대신 세계 여행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정해진 귀족의 삶이라는 틀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2006년 그녀의 방황은 나이지리아의 한 여름 캠프에서 정점을 찍었다. 끔찍한 생활 환경 속에서 3개월간 모욕적인 경험을 겪던 그녀를 어머니가 구출해냈을 때 콘스탄스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시간은 그녀의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귀국 후 그녀는 이전의 활기차고 안정된 모습과는 정반대의 인물로 변해갔다.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기에 그녀는 여전히 사교계 힘사의 모습을 드러내고 호화로운 파티를 즐겼다. 사진 모델로 활동하고 우간다, 인도, 남미, 네팔 등지를 떠돌며 쾌락과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맸지만 그 내면에는 깊은 공허함과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다. 2008년 그녀는 돌연 리즈 대학교의 아랍 및 중동 연구학과에 지원하며 새로운 삶을 모색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왕족과 같은 유년기보다 가난한 학생으로서의 삶에 더 큰 흥미와 안정을 느꼈다. 3학년 때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보내며 사진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고 결국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졸업 후 그녀는 중동 최대 뉴스 채널인 알자지라의 런던 지사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며 저널리스트가 되겠다는 야심찬 꿈을 키웠다. 재능은 있었지만 변덕스러운 성격과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는 근무 태도는 조직 생활과 맞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그곳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든 그녀는 특유의 매력으로 친구들에게 사랑받았고 귀족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다. 그녀의 이런 소탈함은 훗날 그녀가 왜 마크 고든 같은 인물에게 끌렸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었다.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콘스탄스는 제대로 된 직업 하나 갖지 못한 채 30을 넘겼다. 친구들이 하나둘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삶을 찾아가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아 방황하는 듯 보였다. 다행히 부유한 가문이라는 든든한 배경 덕분에 그녀의 삶이 공공해지는 일은 결코 없었다. 2016년 그녀는 연기학교에 등록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졸업을 불과 2달 앞두고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면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 남자가 바로 마크 고든이었다. 만약 콘스탄스와 정반대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건 바로 마크 고든일 것이다. 콘스탄스보다 13살 연상인 그는 혼란스러운 버밍엄 도심 지역에서 자랐다. 5형제 중 막내였던 그는 평생 아버지의 얼굴 한번 보지 못했고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마크가 12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찾아 그를 미국으로 데려갔다. 초반의 삶은 평온했다. 마크는 학교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그러나 몇 년 후 가족이 또다시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마크의 삶은 궤도를 이탈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그는 학교를 빼먹기 시작했고 나쁜 무리와 어울리며 탈선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1989년 4월 마이애미로 이사 온 지 불과 2달 만에 14살의 마크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정원 가위와 칼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한 것이다. 끔찍한 범죄였다.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3주 후 그는 삽과 칼을 들고 또 다른 집을 침입했다. 다행히 이번에는 집에 있던 남편이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피투성이의 격투 끝에 마크는 도주했다. 그리고 3일 뒤 경찰이 그의 집 문을 두드렸을 때 마크는 짧게 대답했다. 제가 했습니다. 그는 흉기를 사용한 성폭행, 흉기 소지, 주거침입, 가중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14살의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1990년 3월 그는 사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고 공판에서 마크의 어머니는 판사에게 아들의 선처를 눈물로 호소했다. 어려운 양육 과정과 아버지의 부재를 언급하며 내 아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울부짖었다. 마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끝에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40년형으로 감형되었고 형기의 절반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년간 그는 데이드, 산타로사 등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를 포함해 총 18곳의 교도소를 전전하며 청춘을 보냈다. 2010년 35세가 된 마크는 마침내 석방되어 영국으로 추방되었다.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성범죄자 명부에 등록하고 자신의 모든 활동을 경찰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는 건설 노동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2016년 런던의 한 가게에서 일어난 우연한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묶어버렸다. 콘스탄스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러 갔고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는 제 소울메이트였어요. 친구들이 보기에 콘스탄스는 평생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마침내 발견한 사람 같았다. 마크는 이제 그녀 삶의 이유 그 자체가 되었다. 콘스탄스 자신은 이 사랑을 동화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동화는 처음부터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동거를 시작했고 콘스탄스의 가족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콘스탄스는 마크를 부모님께 소개했지만 그들은 사위가 될지도 모르는 남자를 탐탁지 않아 했다. 콘스탄스는 이에 깊은 모욕감을 느꼈고 가족과의 갈등은 깊어졌다. 2017년 두 사람은 페루로 떠나 현지에서 열리는 합동 결혼식에 참여했다. 이 결혼은 영국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졌다. 귀국 후 콘스탄스는 가족에게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연락을 끊겠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가족에 대한 그녀의 적대감은 2021년 그녀의 남동생이 그녀의 가장 친한 소꿉친구와 결혼했을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수백 명의 하객이 참석하고 패션 잡지 보그에 실릴 정도로 화려한 결혼식이었지만 콘스탄스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가족이라는 세계를 완전히 등진뒤었다. 한편 콘스탄스의 가족은 딸의 남자에 대해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2017년 그들은 미국 정부에 마크의 법원 기록을 요청했고 마침내 그의 끔찍한 전과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다. 콘스탄스는 이미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당시 캠핑카에서 생활하던 두 사람은 산전진찰도 받지 않고 당국의 눈을 피해 끊임없이 도망다녔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의사들은 국가 의료 네트워크에 경고를 발령해야만 했다. 콘스탄스의 아버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딸을 찾고 딸이 남긴 교통 및 주차 위반 벌금 6,000파운드를 대신 처리해주며 뒷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콘스탄스는 남편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삶을 고집하며 모든 도읍의 손길을 뿌리쳤다. 2017년 11월 콘스탄스는 웨일스의 한 병원에 갑자기 나타났다. 진통이 시작된 상태였던 그녀는 가명을 사용하며 자신을 유랑민 가정에서 가출한 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을 국가병원 시스템에 신고하면서 거짓말은 곧 탄로났다. 산부인과 병동에서 큰 다툼이 벌어졌고 직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을 불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마크는 폭력적으로 변해 여성 경찰관 2명을 공격했다. 그는 이 일로 20주 징역형과 415파운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직후 사회복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조사 결과 콘스탄스는 한겨울에 신생아 용품은커녕 제대로 된 가구도 없이 다 찢어진 텐트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곳은 쓰레기와 소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감옥에서 보낸 마크와 궁전에서 자란 콘스탄스, 두 사람 모두 아기를 돌보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이의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느낀 사회복지사들은 법원에 감독명령을 신청했고 첫 아이는 결국 그들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9년 봄, 콘스탄스는 비밀리에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이번에도 그녀는 어떠한 의료 지원도 받지 않았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둘째를 낳은 지 몇 주 만에 그녀는 또다시 임신했다. 임신 4개월째 그녀는 1층 창문에서 떨어져 비장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그녀는 남편이 밀친 것이 아니라 발을 헛디뎠다고 주장했지만 가정법원의 판사는 그녀를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판단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콘스탄스의 아버지와 남동생은 딸과 손주들을 구하기 위해 법원에 콘스탄스에 대한 임시 후견인 자격을 신청했다. 그들은 딸을 위해 따로 집을 사주고 아이들을 돌볼 보모팀까지 고용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콘스탄스는 가족이 자신을 추적할 것을 두려워하며 또다시 아일랜드로 도피했다. 마크가 뒤따라올 계획이었지만 법원이 그의 여권을 압수하면서 계획은 무산되었다. 결국 콘스탄스는 남편과 재회하기 위해 마지못해 영국으로 돌아왔다. 2020년 5월 그녀는 셋째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11개월 후 넷째 아이가 태어났다.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2022년 초 판사는 4명의 아이들 모두를 위탁가정으로 보내고 입양 절차를 밟으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다. 4명의 아이를 모두 빼앗긴 것이다.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지 몇 주 후 콘스탄스는 5번째 아이를 임신했다.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의 곁에 두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은 또다시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차에서 잠을 자고 텐트를 치고 값싼 숙소를 전전하며 전국을 떠돌았다. 2022년 크리스마스 이브, 콘스탄스는 노선벌랜드의 한 외딴 임대 숙소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나 불과 몇 주 후 갓 태어난 아기는 차가운 주검이 되고 말았다. 이후 54일간의 대대적인 수색 작전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체포되었다. 그리고 경찰은 버려진 창고의 쓰레기 더미 아래에서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다. 비닐봉지에 쌓여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아기 시신이었다. 너무나도 짧았던 한 생명의 비극적인 결말이었다. 2024년 1월 두 사람은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콘스탄스의 어머니는 거의 매일 법정을 찾아 수많은 메모를 하며 딸의 재판을 지켜봤지만 콘스탄스는 좀처럼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신문 과정에서 콘스탄스는 자신의 내 아이를 빼앗아간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부모님의 계략이었다며 그들을 비난했다. 그녀는 자신과 남편이 오히려 귀족 가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월 14일 배심원단은 두 사람에게 중과실치사, 사법 절차 방해, 출생사실 은폐, 아동학대, 아동 사망 유발 또는 방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모든 것이 영국법에 따라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그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아직 최종 선고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콘스탄스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그녀 곁에 있다. 그녀 아버지의 한 측근은 아버지가 딸이 안전한 정신과 시설에서 심리적 지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딸이 원한다면 부모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들의 문은 딸을 위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을 거예요. 한때 궁전의 공주였던 여인, 그녀가 꿈꿨던 동화는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되어 막을 내렸다. 그녀를 올가맨 것이 운명이었는지, 잘못된 사랑이었는지, 혹은 깊은 마음의 병이었는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화려했던 성은 무너졌고 그 폐허 속에서 그녀는 영원히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뿐이다.